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처음으로 선발 센터백 호흡을 맞췄는데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2실점하며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에릭 다이어의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와 2대2 무승부 경기에서 처음으로 다이어의 플레이를 지적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마스 투헬 감독은 오히려 경기를 마친 후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지적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를 중심으로 최신 상황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일정으로 인해 201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4라운드 경기를 가장 먼저 치렀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경기를 치르면서 다음 주 중에 있을 라치오와의 16강 2차전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고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재 선두인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승점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은 23라운드까지 19승 4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승점 61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프라이부르크와 비기면서 17승 3무 4패 승점 54점으로 승점 차이가 일시적으로 7점 차로 좁혀진 것 같지만 레버쿠젠이 24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오히려 승점 차이가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10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던 당시의 프라이부르크는 유럽 대항전도 진출하고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8승 6무 10패로 중위권까지 성적이 떨어지면서 올 시즌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의 2대2 무승부는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은 투헬 감독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죠. 2025년까지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되어 있었지만 최근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발표를 통해 투헬 감독과 논의해 올 시즌이 끝나면 결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헬 감독의 선수단 장악력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21세기 들어 바이에른 뮌헨 최악의 성적을 낸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꼽혔었는데요. 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보다도 더 처참한 성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첫 번째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한 가운데 치른 44경기에서 25승 9무 10패로 승률 56%를 기록했었거든요. 현재 투헬 감독이 부임한 바이에른 뮌헨은 46전 29승 6무 11패 승률이 63%로 클린스만 감독 시절보다 높기는 한데 패배는 이미 클린스만 감독 시절을 넘어섰고 앞으로 두 경기를 만약에 연달아 더 질 경우에는 승률 역시 클린스만 감독 시절보다 떨어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이에른의 문제는 수비적으로 최근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고 최근 10경기를 돌아보더라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것은 단 2차례뿐입니다.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 호펜하임과의 홈경기였고 심지어 브레멘과의 홈경기는 0대1로 패배하면서 안방에서 브레멘에게 무너졌던 최악의 상황이 있었고 레버쿠젠 원정 선두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경기에서 0대3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패배에 이어서 보홈전까지 내리 공식 경기 3연패를 당한 것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9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었고 그 뒤 라이프치히전 2대1 승리로 반등하는 것 같았으나 이번 프라이부르크전 무승부로 인해 일말의 우승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쾰른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수 이상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와 16강전을 치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후 레버쿠젠의 일정도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 등 말씀드린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패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만회 이상의 경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우승 확률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이 무려 92.9% 거의 93%까지 치솟았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7%로 이제 우승 확률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우승을 내줬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2-3-1 포메이션을 투헬 감독이 유지하면서 해리 케인 선수를 최전방에
중앙에 내세웠고 왼쪽에 무시알라, 오른쪽에는 마티스테를 배치했어요. 최근에 코망 선수도 그렇고 그나브리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서 부상으로 이탈했던 것도 문제였죠. 공격형 미드필드이자 처진 스트라이커로 베테랑인 토마스 밀러를 배치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를 배치했는데 이 문제는 역시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들, 마즈라이와 라이머가 모두 이탈하면서 중앙 미드필드인 키미히를 최근에 라이트백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레프트백 포지션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 중인 것은 물론이고 올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것이 알려지고 있죠. 하파엘 게헤이루가 왼쪽 풀백을 보고 있는데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견고함과 노련미도 떨어지고 좌우 풀백의 역동성과 공격력도 떨어지면서 후방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명의 센터백 조합으로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를 배치한 것도 의아한 부분인데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확실하게 다이어에게 밀린 상황입니다. 지난 라이프치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벤치에 뒀던 것이다라고 투엘 감독이 설명을 했는데 이번 경기까지도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것은 2경기 연속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이 본인이 선택해서 데려온 다이어의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시키고 내가 떠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를 완전 영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 나를 내친 구단에 똥을 뿌리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또 막상 다이어 선수의 경기력이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날 경기 폰몹의 평점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7.9점으로 득점을 기록한 무시알라의 8.2점 다음으로 높은 바이에른 뮌헨의 평점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마티스텔 7.8점, 그 다음이 에릭 다이어 7.2점이었을 정도로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가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 센터백이 아닌 다이어, 사실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토트넘에서 센터백으로 전향한 케이스잖아요. 센터백으로서도 3백 상황에서는 뭐 나름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다가도 볼 수 있겠지만 대인 수비와 1대1 방어에 있어서 특히 상대의 강력한 공격수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오고 있는 선수인데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패스 공급이라든지 빌드업에서는 상대의 압박이 없을 때는 그나마 준수한 편이지만 상대의 공격이 이제 치고 들어올 때 높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것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수비력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도 그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무실점 경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수비수로서 최고 평점을 받게 됐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6번의 클리어링과 한 차례의 결정적인 슈팅 블로킹 그리고 2차례의 가로채기와 한 차례의 태클에 성공을 했고요. 지상 경합 3번 중에 1번 승리했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는 5번 중에 4번을 승리하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였습니다. 또 패스 성공률도 무려 93회의 패스를 많이 연결하면서도 88회나 성공하는 95%의 성공률을 보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 한 차례의 키패스 게다가 결정적인 무시알라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어시스트는 무시알라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개인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공이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경기 전체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62%의 볼 점유율로 경기 자체를 주도했고 기대 득점도 1.84골로 1.21골이었던 프라이부르크보다 조금 더 많이 2골에 근접한 경기를 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슈팅 숫자는 하지만 20대 17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근소 우위였고 유효 슈팅도 8대 6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찬스도 4대 2로 바이에른이 앞섰지만 바이에른은 이 4번의 빅찬스를 모두 놓치면서 후반기 들어서 해리케인 선수의 결정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역시 2차례 빅찬스를 모두 놓쳤고 한 차례의 슈팅이 또 골대를 맞고 나오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2대 2로 비긴 경기이긴 했지만 조금 더 운이 따랐다면 뭐 확실하게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대 2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즉 바이에른 뮌헨이 이 경기도 질 뻔했다라고 본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11년 연속 분데스리가를 압도적으로 우승한 팀, 물론 지난 시즌에는 마지막 라운드에 도르트문트가 자멸하면서 우승하긴 했지만 그 점까지 고려하자면 투헬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바이에른 뮌헨은 클린스만 감독 이후 최악의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실점 장면을 보면 전반 12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선제골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날카로운 귄터의 크로스 패스를 다이어 선수가 헤더로 잘라냈어야 하는데 본인이 점프하는 타이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프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빠뜨렸고 이어진 헤더 슈팅을 노이어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바로 선제골을 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방 이후 흘러나온 공을 롤란드 설러이 선수가 오버헤드키로 가져갔는데 이게 또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다이어의 경합이 실패에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흘러나온 공을 다시 연결했고 다이어가 헤더 커트를 했지만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귄터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문 구석을 날카롭게 찔렀는데 키미히와 다이어가 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해주면서 몸을 오히려 돌리면서 핸드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많이 보이면서 이 공을 빠뜨리며 실점을 했거든요. 다이어가
다이어가 센터백으로서 분명히 낙제점에 가까운 수비력을 보이면서 선제골을 내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35분에 바이에른 뮌헨은 마티스텔 선수의 놀라운 개인 기술을 통해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공경합 상황에서 마티스텔이 수비를 앞에 두고 감각적인 오른발 아웃사이드 볼 트래핑으로 살려놓은 다음에 곧바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1대1을 만들었고요. 후반전 들어서 75분에는 말씀드린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부터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무려 바이에른 선수 4명을 무력화시키는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며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면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되긴 했지만 무시알라가 혼자 만든 골이라고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 마치 과거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베르통원의 패스를 받아서 원더골, 푸스카스상 수상골을 넣었던 것과 조금은 흡사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그냥 패스했을 뿐인데, 물론 공간으로 찔러준 패스였기 때문에 패스의 가치 자체는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시스트로 보기에는 무시알라의 공헌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면 이후 막판에 프라이부르크가 홈팀으로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83분에 교체로 들어온 메를린 웰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 여기서 다이어 선수가 에게슈타인이 달려들어올 때 충분히 먼저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격을 두고 붙어주지 않다 보니까 헤더 슈팅을 내줬어요. 이 슈팅이 골대 안으로 흘러갔는데 다행히 빗나갔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았지, 다이어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극적인 수비로 인해 또 한 번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러자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에게 그 앞에서 붙어줬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시를 내리고 다이어도 그를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87분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동점골을 내준 과정에서도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 선수가 문전에서 상대 공격수를 밀착 방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롱스로인이 들어왔을 때 그레고리치가 키핑할 때 다이어가 뒤에서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 키핑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가운데 그레고리치가 여유있게 공을 확보하면서 펠러에게 밀어줬고, 펠러가 이 공을 슬쩍 뛰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왼발 발리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앞에 서 있긴 했지만 이 슈팅이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갔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었는데, 1차적으로 다이어 선수가 그레고리치를 괴롭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완전히 다이어의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프라이부르크 선수들, 특히 펠러의 슈팅 자체도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어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특히 포백에서 2명만 센터백을 배치할 때 대인 수비력과 강인함과 악착 같음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를 믿고 계속 선발 선수로 가는 것이 옳냐라는 의구심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이어가 기본적인 평점 자체는 기록 기반으로 높게 나왔어요. 김민재 선수가 7.9점이었는데 소파스코어에서는 김민재 선수 7.3점, 다이어가 7.2점이었거든요. 다이어가 오른쪽을 광범위하게 커버하기도 했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92%의 높은 패스 성공률도 기록을 했고 키패스도 하나가 있었고 공중볼 경합 5번 중에 4번을 승리하기도 했지만 지상 경합은 한 번밖에 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센터백으로서 공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의 경합이 너무나 부족하고 승률도 떨어진다는 것들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 대중지 빌트지의 평점을 보면 골키퍼 노이어가 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날 바이에른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평점 1점을 최고의 선수에게 주고 6점을 최악의 선수에게 주게 되는데, 키미 선수가 평점 6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케인, 김민재, 다이어가 5점으로 그 다음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튜헬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어떤 것들이 부족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반전에 선수들이 노력하는 걸 보긴 했다, 그러나 포지션에 있어서 규율이 부족했다라고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의 센터백들이 풀백 뒤에서 달리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훈련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김민재 선수가 무시알라에게 어시스트를 했던 장면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풀백들이 많이 커버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오버래핑을 좀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런 플레이가 사실 나폴리 시절에 스팔레티 감독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그것이 김민재 선수의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었고, 특히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풀백들의 수비 커버 문제라든지 풀백들의 플레이가 부족할 때 나서서 커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희생을 한 것인데, 이것을 튜헬 감독은 규율이 부족하다였다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은 조금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다이어 역시 풀백들을 커버하는 넓은 범위를 가져간 것은 풀백들의 움직임 자체가 정적이었고 역동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인터뷰는 분명히 다이어보다는 김민재 선수를 좀 지적하는 듯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개인 행동으로 또 동점골이 나왔다라고 한 것도 개인적인 플레이를 통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팀적인 플레이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최근 튜헬 감독이 확실히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고 선수단 내분도 투헬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공신력 높은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과 완전 이적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알렸는데요. 사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다이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임대 조건으로 합류를 했었죠. 올 시즌 말까지 임대가 되고 활약에 따라서 2025년 여름까지 완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 옵션이 발동됐다. 왜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3경기에서 5경기 가까이를 선발 출전한다면 다이어를 완전 영입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라이브르크와의 경기가 5번째 선발 출전 경기였고 7번째 출전 경기였습니다. 이미 이 경기를 출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한 걸 보면은 결국엔 교체 출전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이 채워지면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이로 인해 토트넘도 400만 유로의 임대료를 포함해 이제 다이어를 처분하면서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됐는데요. 다이어가 완전 영입되면서 지금 투헬 감독이 떠나게 되긴 했지만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름 이적 시장에 바이에른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 김민재를 주전으로 쓴다기보다는 남아있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주전으로 쓰고 다이어를 백업으로 쓰면서 또 한 명의 센터백을 영입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로 구성됐을 때 최고의 센터백진이라고 기대를 했던 바이에른의 수비 라인이 올 시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붕괴된 것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그 안에 다이어가 있게 됐다는 것 역시 앞으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다음 경기는 3월 6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라치오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인데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2골 차로 승리해야만 8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투헬 감독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 시즌 유일하게 사실상 우승할 수 있는 대회가 챔피언스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와의 경기에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의 역사적인 세리에 A 우승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에 온 이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와 분데스리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최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